이 댐은 내일 아침이면 무너집니다. 하류 2만 명은 모두 죽을 겁니다. 국제인프라 재난대응 전문가 리홍준의 이 한마디에 몽골 정부 긴급회의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 북방건설공사가 30조 원을 들여 3년간 건설한 테렐지 댐이 폭우 사흘 만에 붕괴 직전. 이미 시공사는 장비 챙겨 야반 도주했고 유럽 구조팀은 불가능하다며 손을 뗐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 10명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굴착기 세대로 댐을 막겠다고? 현장에 도착한 유럽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16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 GSA 구조팀이 인간띠 투입이라는 목숨 건 작전으로 댐 붕괴를 막아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하류 마을 2만 명은 자신들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홍준입니다. 2025년 7월의 몽골 북부는 제가 지난 20년간 겪어본 그 어떤 여름보다 뜨거웠습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조한 열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왔죠. 지구안전연대, 영어로는 GSA라고 부르는 국제구조 조직의 인프라 재난 대응 컨설턴트로 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그동안 터키 지진 현장도 방글라데시 홍수 지역도 다녀왔지만 이번 몽골행은 뭔가 달랐어요. 홍준 씨, 이번 건 좀 이상합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현지 담당자 나담순 씨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테렐지 댐 쪽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난 사흘간 폭우가 계속됐는데 댐 수위가 설계 한계치를 이미 넘어섰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그가 건넨 태블릿 화면을 봤습니다. 실시간 위성 데이터였죠. 테렐지 계곡 상류의 수위 그래프가 빨간 선을 훌쩍 넘어서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공사 쪽 연락은 됩니까? 그게 나담순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북방건설공사 측은 이틀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현장 사무실도 텅 비어 있고요. 차창 밖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흘러갔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거리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테렐지 계곡 하류엔 소규모 마을들이 이어져 있고 그곳 주민만 2만 명이 넘는다는 걸. 만약 댐이 무너진다면 그들은 대피할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현장까지. 차로 4시간 반 정도요.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GSA 본부에 긴급 보고를 넣어야 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리는 동안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10년 전 네팔에서의 그날. 제가 판단을 조금만 더 빨리 내렸더라면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저 북쪽 어딘가에선 폭우가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는 울란바토르를 벗어나 북쪽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보였지만 저는 그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홍준 씨. 나담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도 이번 댐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북방건설공사가 제출한 시공 보고서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승인을 내줬습니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나담순 씨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예산 문제였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견적이 너무 높았고 북방건설공사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했죠. 그리고 공사 기간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했고요.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지난 15년간 제가 달려간 재난 현장의 절반 이상이 비슷한 이유로 시작됐으니까요. 돈과 시간을 아끼려다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은 장비, 훌륭한 설계, 최신 공법. 전부 돈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책임은 다릅니다. 책임만큼은 사람으로만 살 수 있죠. 누군가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사람 말입니다. 나담순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부끄러움과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홍준 씨를 부른 겁니다. GSA의 도움을 요청한 건 우리 정부로선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었지만 2만 명의 목숨 앞에선 자존심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GSA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중장비 전문가 전우석 씨와 의료팀장 손미영 씨가 내일 아침 울란바토르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죠. 구조장비도 함께 공수된다고 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팀이 합류합니다. 그 전에 제가 먼저 현장을 확인하고 올게요. 혼자 가시겠다는 겁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위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요. 차는 점점 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하늘 한쪽이 어둡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 먹구름 아래 어딘가에 테렐지 댐이 있고 그 밑엔 아무것도 모르는 2만 명의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테렐지 계곡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 산길로 접어들자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북방건설공사가 제출했다는 시공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나담순 씨가 미리 파일로 보내준 자료였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 미간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규정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철근 백은 간격도 설계도면과 달랐고요. 더 심각한 건 수압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명백히 조작된 수치였죠. 이 댐은 애초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겉만 발라놓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부실 시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폭우가 계속되면 댐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폭발할 겁니다. 차창 밖으로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유리를 때렸고 곧 굵은 빗줄기로 변했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더 빨리 갈 수 없습니까? 이게 최선입니다. 이 빗속에서 속도를 더 내면 길을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핸드폰으로 GSA 본부의 중장비 담당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6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석 씨, 접니다. 홍준 형님, 지금 공항 대기 중입니다. 내일 새벽 5시 비행기예요. 전우석, 45살의 중장비 전문가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투입된 현장 중 절반 이상을 함께했던 동료였죠. 그의 굴착기 조종 실력은 GSA 내에서도 최고로 인정받았어요. 우석 씨, 이번 건 심각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투입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세요. 특히 대형 굴착기 3대, 고강도 와이어 로프,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수중 작업용 장비도 챙겨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우석 씨의 숨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통화를 끊자 나담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중 작업용 장비라는 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만약 댐 내부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면 필요하니까요. 차는 계속 산길을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 소리가 계곡을 울렸어요. 그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거대한 회색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테렐지 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댐의 모습을 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를 세워주세요. 저는 소리쳤고 나담순 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진흙탕에서 차가 미끄러지며 멈춰섰죠. 저는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게 대체. 댐 표면 곳곳에서 물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10군데 이상, 마치 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물이 분출되고 있었죠. 더 끔찍한 건 댐 중앙부였습니다. 육안으로도 보이는 균열이 지그재그로 뻗어 있었어요.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제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나담순 씨가 우산을 들고 제 옆으로 왔어요. 끝났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댐은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니, 무너지고 있어요. 저 균열 속도를 보세요. 물이 콘크리트 내부를 파고들면서 구조물 전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재킷 주머니에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댐 표면의 여러 지점을 측정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떴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균열이 시간당 3cm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제 계산기 앱을 두드렸어요. 16시간. 길어야 내일 오전까지입니다. 나담순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하류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2만 명을 16시간 안에 대피시킬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폭우 속에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계곡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불가능하다는 걸. 그때였습니다. 댐 상부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균열 하나가 더 벌어진 거였죠. 당장 정부에 연락하세요. 국제구조팀 투입을 최고 우선순위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나담순 씨가 황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다시 댐을 바라봤어요. 회색 콘크리트 표면에서 하얀 물거품들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 안에 갇힌 물의 압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상이 갔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우석 씨였죠. 형님, 방금 본부에서 긴급 연락 왔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래요. 우석 씨, 장비 체크리스트 다시 보냅니다. 여기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요. 알겠습니다. 미영 씨한테도 전달할게요. 손미영. 38살의 국제재난의료팀장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신속한 판단력으로 수많은 구조 현장에서 생명을 살려낸 사람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네팔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었어요. 첫 페이지엔 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은 판단은 판단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댐 앞에 선 채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홍준 씨, 인프라부 장관님이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나담순 씨가 핸드폰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고 귀에 댔습니다. 장관님, 리홍준입니다. 리 박사님, 상황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심각합니까? 네. 최악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댐이 붕괴할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어요. 주민 대피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폭우 속에서 산길을 통해 2만 명을 대피시키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산사태 위험도 있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대체 뭡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댐을 다시 바라봤어요. 물줄기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댐을 보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붕괴를 막거나 최소한 늦춰야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 상태에서요? 가능할까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을 막는다는 건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된 손상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복구한다는 건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나담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2만 명이 확실히 죽습니다. 하면 살릴 가능성이라도 생기죠.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댐 설계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균열이 가장 심한 중앙부 그곳을 먼저 보강해야 했어요. 굴착기 세대를 삼각형으로 배치하고 고강도 와이어로 연결한다. 그 다음 균열 부위에 특수 시멘트와 강화제를.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계속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네팔의 그날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결정을 2시간 늦게 내렸고 그 2시간 때문에 11명이 목숨을 잃었던 날. 형님. 핸드폰 너머로 전우석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형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댐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구조물. 그 뒤에는 2만 명의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담순 씨. 네, 말씀하십시오. 현장 임시본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팀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담순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댐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시공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비어있지만 전기는 들어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곳으로 가시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울란바토르 공항 화물 터미널은 부산했습니다. 대형 수송기에서 컨테이너들이 하나씩 내려졌어요. 저는 현장에서 밤새 작업 계획을 수정하다가 공항으로 돌아왔죠. 피곤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우석 씨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죠. 그 옆엔 손미영 씨도 보였습니다. 우석 씨, 미영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우석 씨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어젯밤 촬영한 댐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최악입니다. 균열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2시간 정도로 보입니다. 손미영 씨가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구조팀 안전은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작업 중에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장비 일부는 현장 바로 옆에 배치하겠습니다. 구조대 중 부상자가 나오면 즉시 대응해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화물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대형 트럭 5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GSA 요원들 10명도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모두 각국에서 긴급 소집된 베테랑 구조 전문가들이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무너지려는 댐을 붙잡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성공 확률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2만 명이 죽습니다. 요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각오가 담긴 표정들이었어요. 출발합니다. 트럭 행렬이 공항을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작업지 시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우석 씨가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어요. 형님, 진짜 가능한 겁니까? 굴착기 3대로 저 큰 댐을 삼각구도로 배치하면 됩니다. 세 지점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해 균열 확산을 막는 거죠. 이론적으론 가능해요. 이론적으론. 그렇죠. 우석 씨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테렐지 계곡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보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어요. 댐의 거대한 실루엣이 새벽 안개 속에 드러났죠. 저기입니다. 저게 테렐지 댐이에요. 손미영 씨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요원들이 모두 댐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저걸 우리가 막는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막습니다. 트럭들이 현장 본부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현장 본부로 쓰기로 한 시공사 사무실은 황량했습니다. 책상과 의자들은 그대로였지만 서류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북방건설공사 측이 철수하면서 흔적을 지운 거였죠. 저는 빈 사무실을 둘러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겁한 놈들. 전우석 씨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도망부터 치다니. 우석 씨.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화낼 시간도 아깝습니다. 우리가 그들 대신 책임지면 돼요. 우석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GSA 일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이었습니다. 네팔 지진 현장에서요. 창밖으로 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무너진 학교 건물 안에 15명의 아이들이 갇혀 있었어요. 구조 방법을 두고 현지 팀과 의견이 엇갈렸죠. 저는 제 방식을 고집했고 결정을 내리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2시간 뒤에 들어갔을 때 11명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내부 기둥이 무너지면서 질식한 겁니다. 만약 제가 2시간 전에 결정을 내렸더라면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우석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늦지 않겠다고. 누군가 책임을 회피하면 제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으니까요. 형님. 그때 손미영 씨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홍준 씨, 의료장비 배치 완료했습니다. 댐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응급 텐트 설치했어요. 고맙습니다, 미영 씨. 미영 씨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혹시 어젯밤에 주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휘관이 쓰러지면 작전 자체가 무너집니다. 최소한 30분이라도 눈을 붙이세요. 시간이. 지금은 장비 배치 중입니다. 홍준 씨가 없어도 진행 가능해요. 30분 뒤에 깨워드리겠습니다. 미영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머리가 지끈거렸거든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곧바로 내 팔에 그 학교 건물이 떠올랐어요. 무너진 벽돌 사이로 보이던 작은 손들. 더 이상 움직이지 않던 손들. 이번엔 늦지 않을 겁니다. 잠에 빠져들기 직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살려낼 겁니다. 2만 명 모두를. 밖에서 중장비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확히 30분 뒤 손미영 씨가 저를 깨웠습니다. 홍준 씨, 일어나세요. 장비 배치 완료됐어요. 눈을 뜨자 머리가 한결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니 세 대의 대형 굴착기가 댐 앞에 삼각형 대형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전우석 씨와 GSA 요원 둘이 각각 조종석에 올라 있었죠. 형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우석 씨가 굴착기 위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시작합니다. 균열 주변 느슨한 콘크리트 제거. 굉음과 함께 세 대의 굴착기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정밀한 동작으로 댐 표면에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들을 걷어냈어요. 우석 씨의 솜씨는 역시 대단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 정확하게 버킷을 움직였죠. 좋습니다. 이 속도 유지하세요. 작업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30분 만에 균열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다음 단계는 강화제 투입이었습니다. 특수 시멘트 준비. GSA 요원들이 대형 믹서를 가동했습니다. 빠르게 굳는 특수 배합 시멘트였죠. 저는 직접 배합 비율을 확인하며 지시했어요. 물 비율 15% 낮추세요. 이 습도에선 너무 묽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펌프가 가동되며 시멘트가 균열 속으로 주입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굴착기들이 강철 보강제를 밀어 넣었습니다. 세 지점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삼각 협업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형님, 이거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석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실제로 물이 새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균열 틈새로 뿜어져 나오던 물줄기가 가늘어졌습니다. 아직 방심하면 안 됩니다. 표면만 막은 거예요. 내부 압력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저도 속으론 희망을 느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정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손미영 씨가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현장 상황 안정적입니다. 부상자 없고 모두 집중해서 작업 중이에요. 고맙습니다, 미영 씨. 2시간이 흘렀습니다. 주 균열부의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GSA 요원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환호성을 질렀죠. 조금만 더. 마지막 보강제 투입합니다. 굴착기가 마지막 강철 빔을 밀어 넣었습니다. 시멘트가 그 위를 덮었어요.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죠. 전우석 씨가 굴착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땀과 함께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형님, 우리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댐 표면에서 물이 새는 게 멈췄지만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잠깐만요. 저는 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바닥을 콘크리트 표면에 대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진동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쿵! 댐 내부에서 엄청난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저는 소리쳤고 GSA 요원들이 황급히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우리가 방금 보강한 지점에서 10m 아래쪽 콘크리트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균열은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표면만 막았을 뿐
내부에선 물의 압력이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죠. 화광. 부풀어 오른 부분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물기둥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높이가 10m는 좋게 됐죠. 요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형님! 전우석 씨가 달려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분명히 막았는데. 물이 새로운 경로를 찾은 겁니다. 댐 내부가 벌집처럼 뚫려 있는 거예요.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터지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북방건설공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공사를 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이건 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껍데기였죠. 손미영 씨가 달려왔습니다. 홍준 씨, 부상자 둘 발생했어요. 파편에 맞았지만 다행히 경상입니다. 치료 부탁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담순 씨가 무전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리 박사님, 정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주민 대피를 시작하겠다고. 지금 대피하면 산사태에 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지만 사실 제 안에선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통하지 않았어요. 기계로는 이 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터진 구멍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압계를 확인하니 댐 상부 수위가 다시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형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석 씨가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GSA 요원들도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엔 믿음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댐을 올려다봤습니다. 물기둥이 계속 솟구쳤고 진동은 더 심해졌어요. 이대로 가면 3시간, 아니 2시간 안에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기계로 안 되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어요. 자칫하면 구조대 전체가 물에 휩쓸릴 수 있었죠. 형님. 우석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님이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형님은 늘 그래왔잖습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변의 요원들도. 손미영 씨도 저를 믿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네팔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결정을 늦췄고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미영 씨. 네, 말씀하세요. 인간띠 투입 준비를 해주세요. 요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인간띠요? 손미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람이 직접 댐 안으로 들어가서 균열을 막는 겁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전우석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형님, 저 물기둥 보십시오. 저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대로 휩쓸려 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댐 구조도를 펼쳤어요. 하지만 기계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균열이 너무 깊고 복잡해서 굴착기 버킷이 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마대와 바위를 밀어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미영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GSA 요원들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댐 상부에서 또다시 굉음이 들렸죠. 균열이 더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나담순 씨가 급히 달려왔어요. 리 박사님, 방금 상류 관측소에서 연락 왔습니다. 또 폭우가 몰려오고 있대요. 2시간 뒤면 여기 도착합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폭우가 더 오면 수위는 급격히 올라갈 거예요. 그럼 댐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해요. 저는 요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작전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2만 명이 확실히 죽어요. 저는 투입하겠습니다. 따라올 사람은 자원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계곡을 채웠어요. 그때 전우석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혼자 보낼 수 없죠. 저도 갑니다. 우석 씨. 형님이 10년 전 네팔 얘기하셨죠. 그때 형님은 결정을 늦춰서 후회했다고. 그럼 이번엔 빨리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가면 됩니다. 다른 요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결국 10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미영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 장비는 제가 최대한 가까이 배치하겠습니다.
만약 누가 다치면 바로 구조할 수 있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원들 앞에 섰습니다. 작전은 이렇습니다. 두 팀으로 나눠서 균열 상부와 하부에 동시 투입합니다. 안전 로프로 서로를 연결하고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 나머지가 잡아당깁니다. 마대와 바위를 릴레이 방식으로 전달해서 균열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태블릿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요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물기둥이 잠시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움직여야 해요. 쿵, 쿵. 댐 내부에서 연속으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균열이 더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담순 씨가 무전기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상류 폭우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1시간 반 뒤 도착한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로프와 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상부조 5명, 하부조 5명. 제가 상부조를 이끌겠습니다. 전우석 씨가 말했어요. 그럼 저는 하부조를 맡겠습니다. 우석 씨, 무리하지 마세요. 형님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손미영 씨가 각 조원의 안전벨트를 점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모두 꼭 살아 돌아오세요.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그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투입이 시작됐습니다. 상부조 전진. 저는 로프를 잡고 댐 표면을 기어 올랐어요. 물이 계속 흘러내려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졌습니다. 뒤에서 4명의 요원이 따라왔죠. 균열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어요. 검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대 전달. 뒤에서 마대 하나가 넘어왔습니다. 20kg은 좋게 나가는 무게였어요. 저는 그것을 균열 속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콱! 물기둥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제 몸이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제 허리를 조였죠. 박사님! 요원들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마대는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다시. 이번엔 더 큰 바위를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의 압력이 너무 강했어요. 바위가 도로 튕겨나왔죠. 하부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우석 씨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들려왔어요. 형님, 안 됩니다. 수압이 너무 세요. 3번, 4번, 5번. 계속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대와 바위를 10개 넘게 투입했지만 모두 물에 떠내려갔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30분, 40분, 1시간. 요원 한 명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로프가 붙잡아줬지만 그의 팔에서 피가 흘렀어요. 철수합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였어요. 현장 본부로 돌아왔을 때 모두의 얼굴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미영 씨가 부상자를 치료하는 동안 나담순 씨가 다가왔어요. 우리 박사님, 정부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 대피를 시작한다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댐을 바라봤어요. 물기둥이 여전히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전우석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형님, 우리 실패한 겁니까? 그 순간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상류의 폭우가 도착한 거였죠.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전 네팔처럼 또다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형님! 우석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힘이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댐에서 균열이 더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돼. 또 안 돼. 중얼거림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GSA 요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홍준 씨,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댐을 바라봤어요. 물기둥이 더 높이 솟구쳤습니다. 균열 소리가 계속 들렸죠.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팔 학교 건물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1명의 아이들은 죽었습니다. 제가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 제가 더 과감하게 움직였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전우석 씨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그건 형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보고서 봤어요. 누가 지휘해도 그 상황에선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더 많은 사람이 다칠까봐 무서워서 결정을 미뤘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11명을 죽인 겁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댐 수위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나담순 씨가 무전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대피 차량들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이 이미 물에 잠겨서 속도를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피했습니까? 3,000명 정도요. 나머지 17,000명은.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10년 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것.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늦은 판단은 판단이 아니다. 제가 적어둔 문구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판단을 빨리 내려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손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홍준 씨,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난 2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책임은 사람으로만 산다. 제가 나담순 씨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책임. 저는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쿵, 쿵, 쿵. 댐 내부에서 연속으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균열이 임계점에 다다른 거였어요. 이제 정말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GSA 요원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여전히 믿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전우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우석 씨, 미안합니다. 제가 모두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빗줄기가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니, 빗줄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사님, GSA 요원 중 가장 어린 28살 청년이 앞으로 나왔어요. 몽골 출신인 바타르였습니다. 저 하류 마을에 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3살짜리 딸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저도 압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요. 하지만 박사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끝입니까? 그의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단 한 번만 더 시도해 볼 수 있습니까?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단 한 번 더.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렸어요. 바타르. 제 딸 이름은 사란입니다. 몽골어로 달이라는 뜻이죠. 박사님, 제 딸이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요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었어요. 10년 전 네팔에서 제 목소리가 계곡에 울렸습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에 판단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죽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두려워하는 건 다릅니다. 댐을 돌아봤어요. 지금 제가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닙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전우석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님, 우석 씨, 미영 씨, 그리고 모두. 저는 요원들을 둘러봤어요. 아까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물기둥이 약해지는 순간을 놓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태블릿을 꺼내 수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6분마다 수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정확히 15초 동안. 그 15초 안에 마대와 바위를 밀어넣으면 됩니다. 15초요? 손미영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15초. 그리고 이번엔 상하부 동시 투입이 아니라 전원 투입합니다. 20명이 한 줄로 인간띠를 만들어서 릴레이로 자재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실패해도 시도는 합니다. 바타르의 딸 사라니, 그리고 17,000명이 내일 아침 해를 보려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늦은 판단은 판단이 아니다. 하지만 포기는 더더욱 판단이 아닙니다. 빗줄기 속에서 요원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다음 수압 하강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전원 로프 연결. 인간띠 대형으로. 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나갔습니다. GSA 요원 20명이 일렬로 섰어요. 맨 앞은 제가, 맨 뒤는 전우석 씨가 맡았습니다. 마대 30개, 바위 20개 준비. 손미영 씨와 나담순 씨가 자재들을 일렬로 배치했습니다. 수압 하강까지 2분.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균열 앞에 섰어요. 물기둥이 여전히 솟구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1분. 뒤에서 요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30초.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로프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10초. 5, 넷, 셋, 둘, 하나. 지금. 물기둥이 순간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저는 첫 번째 마대를 움켜쥐고 균열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마대가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받아서 밀어 넣었어요. 성공.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릴레이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바위. 큰 바위 하나가 전달됐습니다. 두 손으로 밀어 넣으니 균열 속으로 쑥 들어갔죠. 10초 남았습니다. 손미영 씨의 외침이 들렸어요. 더 빨리. 6번째, 7번째, 8번째. 마대들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5초. 마지막 바위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물기둥이 다시 솟구쳤어요. 뒤로. 저는 소리쳤고 20명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로프가 팽팽해지며 우리를 잡아당겼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물이 새는 양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됐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바타르가 외쳤습니다. 계속합니다. 다음 사이클까지 5분. 우리는 다시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투입, 세 번째 투입. 매번 15초의 싸움이었어요. 네 번째 투입이 끝났을 때 물기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균열이 막히고 있었던 거죠. 거의 다 왔습니다. 5번째, 6번째. 1시간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손이 찢어져 피가 났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입니다. 7번째 사이클. 최후의 마대와 바위를 밀어 넣었습니다. 쿵. 균열이 완전히 봉쇄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기둥이 멈췄습니다. 성공입니다. 전우석 씨가 소리쳤고 요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미영 씨가 달려와 제 어깨를 감쌌죠. 해냈습니다. 홍준 씨. 우리가 해냈어요. 댐이 조용해졌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균열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어요. 바타르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살아나. 아빠가 지켰다. 새벽 5시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댐 앞에 서서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균열은 완전히 봉쇄됐고 수위는 안정됐습니다. 몽골 정부 기술팀이 새벽에 도착해서 최종 점검을 마쳤어요. 댐은 이제 안전했습니다. 홍준 씨. 손미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과 함께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하류 마을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두 무사하대요. 아무도 몰랐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게 더 다행입니다. 저는 웃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전우석 씨가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형님,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우석 씨. 우리는 나란히 서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계곡 너머로 햇살이 퍼져나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형님, 10년 전 네팔 얘기하셨죠? 네. 이번엔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달랐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꺼냈습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책임은 사람으로만 산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그리고 책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GSA 요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바타르는 핸드폰으로 가족과 통화하며 울고 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나담순 씨가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 박사님, 몽골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일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 댐은 제대로 재건축돼야 합니다. 부실 시공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물론입니다. 북방건설공사는 이미 국제 수배됐습니다. 햇살이 더 환해졌습니다. 손미영 씨가 장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형님, 전우석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모릅니다. 어디든 필요한 곳이겠죠. 저는 댐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회색 구조물. 이제는 조용히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트럭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걸리며 우리는 천천히 현장을 떠났죠. 백미러로 테렐지 댐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네팔에서 구하지 못한 11명.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으로 남을 겁니다. 끝까지.